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을 믿어왔던 신념이 사실은 거짓에 의한 것이라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방문했던 일본 대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한국의 역사 왜곡을 밝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번 한국 방문 때문에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마미루입니다.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엿한 대학생이랍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을 싫어하고 무시해왔던 것이죠. 심지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 신념이 점점 강해지더군요. 가끔씩은 혐한 도서를 구매해 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크게 대인 적이 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국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한국을 싫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가정 환경이 그랬을 뿐이죠. 저희 부모님이 한국을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나아지셨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종종 한국을 깔보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그다지 좋지 못한 국가라고 일본인들이 잘 살게 해준 나라인데 지금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오셨죠. 아마 조금이라도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건 잘못된 교육이었으니까요. 제가 바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혐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뉴스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안 좋은 보도가 들려오면 괜히 통쾌하다고 생각하고는 했을 정도였어요. 전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고지곳대로 믿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저는 교내 동아리 중 한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이미 대부분 동아리의 모집 기간이 마감됐던 참이었죠. 신청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아무 동아리나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동아리 부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그때 저는 제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여행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동아리였죠. 참고로 전 여행은 좋아했지만 역사는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른 동아리는 모두 마감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동아리의 부원이 되었지요. 어느 날 동아리 첫 모임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어느 장소를 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전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저 가까운 데로 아무 곳이나 갔으면 했어요. 당시 오키나와와 삿포로 등 요코하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있던 한 학생이 나지막히 이야기했어요. 그럴 거면 한국으로 가자고 말입니다. 어차피 비행기를 탈 거면 외국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일본 역사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니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아리에는 혐한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의견을 통일시킬 수 없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왜곡하고 있는 일본 역사에 대해 조사를 하자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의외로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역을 돌면서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가서 왜곡된 일본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보람찬 일일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다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반대했던 동아리원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모양새이긴 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지만 다들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인다거나 들떠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동아리 부장이 애서 분위기를 띄워 보였고 다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생각한 한국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마치 서구권 같았거든요. 또 제가 들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은 고도로 성장한 국가였어요. 주변만 둘러봐도 여러 기술이나 서비스에서 알 수 있었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예쁘고 잘생겼는지 몰랐어요. 부모님께선 늘 제게 한국 사람들은 못생기고 자기 관리도 잘하지 않으며 옷도 촌스럽게 입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다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같았어요. 오히려 일본인인 우리 내가 너무 단조롭고 무채색의 옷을 입는 것 같아 더 튀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 개성이 뚜렷해 보이고 자기가 어떤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 부분들이 무척이나 신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별 관심 없는 척하며 공항버스에 탔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도착한 가게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인심에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한 식당에 갔는데 기본 반찬들이 정말 줄줄이 계속해서 등장하더라고요.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죠. 솔직히 처음엔 그만큼 돈을 내라고 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모두 공짜였어요. 일본은 음식을 주문하면 정직하게 주문한 음식만 나오는데 한국은 사이드 음식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그것도 심지어 메인 음식만큼이나 맛있게 나오다니 신기했죠. 들어보니 대부분의 한 식당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기본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장사에서 남는 돈이 있기는 한 걸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또 한 식당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김치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일본에서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전 그날 한국의 오리지널 김치는 이런 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일본 김치는 단맛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김치는 맛도 진하고 발효가 된 탓인지 독특한 맛이 나서 식사가 끝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오죽하면 직접 포장해서 일본에 돌아가 주변 지인들에게 진짜 김치는 이런 맛이다 하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점심을 먹은 이후 저는 드디어 제 생각을 180도 바꾸어 놓은 곳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여행 일정에 넣기 전 가장 많이 고민했던 장소였어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만행을 기록해 놓은 곳이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인들의 잘못한 행동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역사 동아리이니까 취지에 맞게 진행하자고 하였죠. 배울 건 배우고 왜곡된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 한국을 제안했던 학생도 일본과 한국의 정보를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되는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곳은 절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한국인들이 당했으니까요. 정말이지 도중에 그곳을 뛰쳐나오고 싶더군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그들의 끔찍했던 고문의 만행을 보며 전 충격이 컸어요. 이런 걸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선조가 이런 추악한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고문의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수감되는 곳도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 동아리 부원이 모두 들어가도 좁은 그 방 안에 수십 명이 들어가 몇 달 며칠을 생활했다는 게 정말이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직도 글을 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특히나 물고문이나 가시가 박힌 상자, 고문 그리고 손톱을 들추는 고문 같은 것들은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이 저에게도 전해져 차마 눈 뜨고 바라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추악하고 보기도 싫은 짓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 선조가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되려 화가 나더군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사죄하는 차원에서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저는 그동안 왜곡된 역사, 잘못된 이야기만을 들어왔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나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입장했던 그곳을 나올 땐 정말이지 마음이 불편하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가기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모두가 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감정인지 말하기 정말 어렵군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을 꺼냈죠. 우리 모두 이곳에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놀랐던 점은 그는 동아리 부원 중 유독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뀐 듯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 고개를 숙이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완전히 이상한 지식을 주입해 왔다는 것도 물론 알았고요. 그리고 일본 선조들이 이렇게 추악한 짓을 저지른 것도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인들을 미워해 온 스스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역사 그러니까 근현대사나 두 나라의 상황, 그리고 분쟁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선동에 의해 혐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 자신이었고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그때의 그 여행 덕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본에 돌아온 후로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도 컸고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학창시절 일제강점기에 대하여 배우긴 하였지만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알려줄 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이었기에 그런 치부를 참아 후손들에게 들추고 싶지 않았겠지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선조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적어도 그 사실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던 참에 우리들처럼 왜곡된 역사를 배우지 않고 일본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여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하였죠. 그렇게 현재는 열심히 교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아이들만큼은 똑바로 된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였으면 더욱더 기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된 일본 대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도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인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진실을 목격하고 나서는 도저히 그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그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교육을 행하고 있는 일본 전체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모두가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항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권의 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자신의 나라가 위대하다고 믿는다 해도 공항에 가서 여권을 내밀고 나면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함께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후진국에서 왔다며 무시했었던 유럽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무시했던 한국인과 공연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항에 갈 때마다 한국의 위상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라는 유럽 국가에서 태어난 세레나입니다. 전 파리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했고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 예술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만 해도 쟁쟁한 실력자들이 널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잠시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이 이곳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 제가 만난 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온 미연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 학기를 거의 마칠 무렵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저와 기숙사 룸을 같이 쓰게 됐고, 전 우리 학교에 입학한 미연이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미연이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녀는 특별히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실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친구들과 딱히 부딪힐 만한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를 둘러싼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빈 예술학교에 올 실력이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것이다. 혹은 담당 교수가 그녀의 입학을 도왔다거나 미연이의 아버지가 학교에다 많은 기부금을 냈다는 소문이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친구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룸메이트였던 저도 미연이를 객관적으로 대하기가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녀에게 솔직히 물었어야 했는데,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제 불찰이었어요. 미연이에 대한 소문들은 제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을 키우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연이와 한 방을 쓰면서도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어쩌다 그녀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무척 치졸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그녀와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제 그런 차가운 태도를 미연이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두 사람은 마치 타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방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을 때도 많았죠. 그녀와 어울리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녀는 밥도 거의 혼자 먹더라고요. 늘 혼자 다니는 미연이가 신경이 쓰였지만 결국 그건 그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티다 지치면 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미연이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죠. 전 우연히 방에 보관해 두었던 제 악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작곡 수업을 위한 중요한 악보였는데 아무리 방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이에게 제 악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 올리며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심드렁한 그녀의 표정에 제 의심이 증폭됐어요. 전 그녀와 같은 작곡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악보가 제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전 미연이가 제 악보를 숨겼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책꽂이에 잘 꽂아둔 악보 노트가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전 신경질적인 말투로 당장 제 악보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며 윽박을 질렀죠. 그러자 미연이는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며 거칠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짓거리도 후지다고 막말을 마구 뱉었어요. 미연이는 억울하다는 듯 화를 냈지만 전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그 사건으로 전 그녀를 완벽히 미워하게 됐어요. 아무리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룸메이트의 중요한 수업 자료를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덩달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들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겨우 벗어난 후진국형 국가 국민들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미국이 돌봐줘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솔직한 인식이었습니다. 전 친구들에게 당연히 후진국 한국에서 온 미연이가 엉뚱한 짓을 한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분이 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녀의 바이올린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수업 때마다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조차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의 엄지를 세웠죠. 솔직히 음악 학교에서 음악 실력만큼 돋보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친구들이 조금씩 미연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덧 미연이와 어울리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미연이의 실력에 질투심이 생기더군요. 아시아 후진국 출신에게 실력이 밀린다는 건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죠. 전 그녀를 미워하는 만큼 연습에 열중했어요. 꼭 실력으로 콧대를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 학교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저희 학교를 대표할 오케스트라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은 한 달간 각국을 돌며 기악 극복을 위한 연주회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죠. 학교에선 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팀원이 될 연주자들을 선발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에 합류한다는 것은 연주자로서 큰 기회임이 틀림없었죠. 전 선발 연주회를 대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선발 연주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를 마치고 난 뒤,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전 제가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파트의 멤버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전 오케스트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선발됐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미연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오케스트라 팀원에 선발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일 바이올린의 수석 연주가 자리까지 차지했죠. 수석 연주가는 악단장까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선발됐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뛰어난 실력자라는 걸 증명합니다. 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세계 각국의 무대에 서는 연주회에 참석하게 됐고,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의 각 무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연주회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저희 빈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미연이는 악단장으로서 훌륭히 제 몫을 해냈죠. 그런데 유럽 국가를 다닐 때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였는데요. 한국인이던 미연이는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바로 통과를 하는데 유독 저만 심사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심사대 직원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심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학교 출신이자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왜 심사에 차별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특히 후진국 한국 출신 미연이는 항상 1등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전속으로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오스트리아의 입국 심사대에서 또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미연이는 자신의 여권을 내자마자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입국 심사 직원은 프랑스 여권을 낸 저에게 한참이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유학은 언제부터 온 거냐, 왜 여권의 도장이 이렇게 많은 거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프랑스에선 무슨 일을 했느냐 등등 쓸데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겁니다. 약간 신경질이 났던 저는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왜 저한테만 시간을 끄냐고 물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여권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입국심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팍 상했던 저는 먼저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서 기다리고 있는 미연이를 가리키며, 그럼 한국 여권은 왜 그냥 통과시켜주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 직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여권이라며, 여권 파워로 따지면 전 세계 3위권 안에 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한국인과 같은 소속이라면 입국 심사는 이쯤에도 될 것 같다고 말하더니 입국 도장을 팡 찍어주며 그제야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전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 여권이 그 정도나 대단한 줄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여권 파워가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라면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후진국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전 제가 한국에 대해서 완벽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전 어색하게 미연이에게 다가가 한국 여권을 구경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권이길래 전 세계 국가를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여권에는 입국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은 겁니다. 전 미연이에게 왜 여권에 도장이 없냐고 질문했죠. 그러자 미연이는 한국 여권은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전 디지털로 입국 도장을 대신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권이 너덜해질 만큼 많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둔한 생각을 가졌던 건지 깨달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한국은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 대국이더군요. GDP로 따져만 봐도 프랑스는 60억 9,598만 달러로 세계 150권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GDP는 1조 6,732억 6천만 달러로 세계 13위권이었어요. 한국은 여권 파워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자 미연이 자체가 다르게 보이더군요. 출신 국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면서도 전 그런 고정관념으로 미연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학생이었는데도 전 그녀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평가절하 했었어요. 그랬던 과거에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전 프랑스 공연을 마친 후 미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료이자 룸메이트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제 바보 같은 행동을 반성한다. 고백했어요. 그녀는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앞으로 남은 공연을 멋지게 완성하자며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더군요. 전 그런 미연이와 함께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한국 관객들은 저희 무대에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성황리의 연주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미연이는 자신이 직접 한국을 안내해 주겠다며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관광을 시켜주었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거대한 도시였어요. 특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는 미연이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죠. 프랑스 전체 인구가 60만을 겨우 넘는 수준인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를 촘촘하게 덮고 있더라고요. 저희 프랑스는 지하철이라는 교통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저 버스나 택시 혹은 해안도로를 통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행은 미연이를 따라서 강남이라는 번화가를 구경하게 됐는데요. 그곳은 수많은 빌딩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다양한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이미 밤늦은 시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남 거리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활기찬 광경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저희는 미연이와 함께 환상적인 한식을 맛보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경험하며 한국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어요. 미연이는 자신도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는 거라며 무척 즐거워하더군요. 전 미연이가 오로지 바이올린만 알고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역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일행은 미연이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한 저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프랑스인 친구가 저에게 잘 썼다며 제 악보를 툭 하고 건네주는 겁니다.
그 악보는 제가 미연이가 숨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 악보였죠. 한참 잊고 있던 악보가 프랑스 친구에게서 나오자 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빌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제 악보를 빌려가서는 2달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던 거였죠. 악보를 되찾은 저는 미연이에게 그 악보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사과를 해야만 했어요. 미연이는 그 악보가 사람 잡을 뻔했다며 깔깔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전 똘똘 뭉쳐있던 오해와 반목을 풀고 이제는 절친이 된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졸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인생을 걷게 되겠죠. 하지만 미연이 덕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미연이와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전히 그녀의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언제나 그녀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길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오해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흔히 유럽인들은 유럽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유럽연합이라면 미국도 경계할 만큼 강력한 연합체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럽 한 국가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비교해 뛰어나다 말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선진국으로 지금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 사무실. 오늘 미국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중국인 동료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바로 그녀가 한국 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만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지사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헤이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국제 비행에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로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니까요. 물론 대형 항공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기내식 주문도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뜨거운 커피를 요청한 고객님께 컵에 커피를 따르고 드리는데 몸을 돌리면서 캐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를 그만 옆자리 손님에게 쏟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아찔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직업이라 항공사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승무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선임자분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다독여 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국내선 비행은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의 선임께서는 이번에 항공사 내에서 국제선 파트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국제선으로 갈아타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렘 아니겠어요? 선임의 제안을 들은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제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 뭐예요? 저는 회사의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이번 국제선 승무원은 아시아 쪽을 모집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우리 항공사가 거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임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국제 비행을 통한 여행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는 승무원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비행이 끝난 후 휴무가 주어지는데 3박 4일을 다녀오면 도착한 날을 제외한 이틀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걸 데이오프라고 합니다. 한 달에 데이오프가 8일에서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숙박하는 일이 4일 이상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스탠바이를 생각하면 공항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비행을 하기로 했던 승무원이 갑작스러운 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오프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공항에서 먼 곳에 숙소를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임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비행하면서 과연 어떤 근무지에서 승무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임은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인천공항이 될 테니 인천공항을 한번 알아보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선임의 말을 듣고 회사 내 직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제선 메뉴에 들어가 인천공항에 대해 찾아보았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제선을 3년 이상 근무한 엘리나의 글을 몇 번이고 읽었지 뭡니까? 그녀의 인천국제공항 이야기는 너무 세세하게 적어놓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글에는 인천공항의 위상부터 적어놓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귀족의 공항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 권리 단체인 에어헬프는 매년 세계의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 공항상까지 받은 곳이다. 나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1,700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 저는 엘리나의 게시글을 보자마자 국제선 지원은 무조건 한국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선 직원들도 한층 업된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선 비행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니 첫 비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선을 3년 탔지만 국제선은 인턴이기 때문에 너무 떨렸고 처음 국내선 비행했을 때 커피를 쏟았던 기억 등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어떨까도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뉴욕 공항에서 한국행 국제선 첫 비행을 시작했고 10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첫 방문인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부터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도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앞에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냅존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막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클리닝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물론 저처럼 직업으로 이곳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항공사별 코트룸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미국에 있는 선임에게 SNS로 하나하나 일러 바쳤어요. 선임은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비행 온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귀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 도시의 상경한 촌닭처럼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이고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길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 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즐거울 일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손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준 한국의 인천공항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유명하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한국의 쾌적한 첫 인상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